쿠웨이트 총리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모든 시설을 즉시 파괴하라. 6년, 무려 6년간 멈춰있던 죽음의 바다 위 교량 건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폭염, 그리고 사막의 모래 폭풍까지 전 세계 모든 건설사가 손을 뗀 그곳엔 단 하나의 나라, 대한민국이 나타났습니다. 기계도 버틸 수 없던 그 바다에 수천 개의 기둥을 세우고 무려 36.14km의 다리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죠. 절대 해낼 수 없을 거라 세계는 단정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쿠웨이트 총리는 선언했습니다. 이건 우리 쿠웨이트의 미래다.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든 건 대한민국이다. 우린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헌터입니다. 영국 왕립 토모카케 소속으로 30년간 전 세계 극한 환경의 교량과 해상 구조물을 연구해왔습니다. 중동 지역만 해도 12건의 프로젝트를 담당했죠. 하지만 2017년 쿠웨이트 정부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쿠웨이트만. 이곳을 처음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다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페르시아만 최북단에 위치한 이 수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건설 환경 중 하나였습니다. 하루 중 절반 이상이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고 바닷물의 염분 농도는 일반 해수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공업용 설비조차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부식되는 곳이었죠. 사막과 바다가 맞닿는 이 지역에는 모래폭풍이 수시로 불어닥쳤습니다. 한 번 폭풍이 몰아치면 시야가 10m도 확보되지 않았고 모든 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바닷물과 모래가 섞여 만들어내는 부식성이었어요. 철근은 물론 특수관까지도 견디지 못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36km에 달하는 해상 교량을 건설하겠다는 발상이 나온 겁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이 교량을 통해 본토와 실크시티, 그리고 부비 안섬을 연결하려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물론 상징적으로도 국가 발전의 핵심이 될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11년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줄줄이 포기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베크텔이 손을 들었어요. 해상기둥 설치 단계에서 장비가 견디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어서 프랑스의 부이그, 독일의 호우티프까지 차례로 철수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이들이 포기한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첫째, 해상기둥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바닥 지질이 불안정한 데다 염분과 모래의 복합 공격으로 파일링 작업이 계속 실패했습니다. 둘째, 인공섬 건설도 마찬가지였어요. 콘크리트가 제대로 경화되기 전에 염분에 의해 균열이 생겼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력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2시간 이상 견디기 어려웠어요. 50도가 넘는 기온에서 금속 장비들은 만질 수도 없을 정도로 뜨거워졌고 염분이 포함된 바닷바람은 호흡기를 자극해 장시간 작업을 방해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프로젝트를 죽은 프로젝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6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 제가 쿠웨이트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말 그대로 폐허였어요. 반쯤 완성된 임시 구조물들이 부식되어 있었고 버려진 장비들이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 세계 건설사들에게 다시 한번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왕실 자문회의실에서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현대건설이라는 한국 회사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거대 건설사들이 모두 포기한 프로젝트에 아시아의 한 건설사가 나서겠다고 하니까요.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한 자문위원이 말했어요. 아시아 회사가 이런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위원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6년간 실패한 프로젝트의 경험도 부족한 회사를 맡기는 건 위험하지 않나요? 하지만 쿠웨이트 건설부 장관은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미 중동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저는 현대건설의 제안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다른 회사들과는 확실히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거창한 신기술이나 최첨단 장비 대신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현지 조건을 철저히 분석한 부분이었어요. 50도 폭염 대응책, 염분 부식 방지 기술, 모래폭풍 대비 공정 관리까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것들을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봤어요.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2017년 9월 쿠웨이트 정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쉐이크 자베르 알 아흐마드 알 사바 코즈웨이 건설 프로젝트의 수주사는 현대건설로 확정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3조 5천억 원, 공기는 6년이었죠. 발표 직후 현지 언론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보는 시각과 또 다른 실패의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이 팽팽했어요. 쿠웨이트 국민들 역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대건설팀이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다른 회사들과는 시선이 달랐어요. 문제점을 찾는 것보다는 해결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현장 소장이 바닷물을 직접 만져보고 맛까지 봤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그런 세심함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2017년 11월 드디어 한국팀이 쿠웨이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처음 본 순간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거대한 서구 건설사들처럼 화려하지도 않았고 장비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6년간 실패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들은 다르다. 그것이 제가 한국과 현대건설을 처음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그들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몰랐지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시작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2018년 1월 15일 쉐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쿠웨이트 왕실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행사에서 저는 현대건설팀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착공식장에 나타난 한국팀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다른 나라 건설사들이 참여했던 이전 행사들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였어요. 거대한 중장비도 없었고 화려한 홍보 부스도 없었습니다. 대신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현장 감독들과 간단한 건설 장비 몇 대가 전부였죠. 현지 언론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쿠웨이트 타임스는 다음날 초라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기사 내용도 곱지 않았습니다. 세계적 건설사들이 포기한 프로젝트에 나선 한국 업체의 첫 모습이 실망스럽다는 평가였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현지 건설업계의 반응이었습니다. 쿠웨이트 건설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전에 실패한 회사들보다도 규모가 작아 보이는데 과연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건설 전문가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전문가는 제게 직접 말했어요. 데이비드, 당신도 보다시피 저들은 너무 소규모예요. 미국이나 유럽 회사들처럼 최첨단 장비도 없고 인력도 부족해 보여요. 1년도 못 가서 포기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착공식에서 본 현대건설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거든요. 현장 소장인 김철수 상무는 40대 후반에 검게 그을린 남자였는데 명품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통역 없이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발음도 어눌했고 프레젠테이션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때 김철수 상무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지해 보였어요. 기자들이 언제까지 완공할 예정이냐고 질문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2024년까지 반드시 완공하겠습니다.
착공식이 끝난 후 현지 언론들은 연일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한국이란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가장 화제였어요.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6년간 미국, 프랑스, 독일의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포기한 프로젝트를 한국에 중견. 건설사가 해낸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더욱 가혹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일간지 알라인은 돈 낭비의 시작이라는 사설을 게재했어요. 정부는 왜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3조 원이 넘는 돈을 맡기는가? 이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다라는 내용이었죠. 중동의 부호들과 서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냉소적인 반응이 계속됐습니다. 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가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데이비드, 내 경험상 저런 소규모 팀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저들은 이 지역의 환경이 얼마나 가혹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현대건설팀의 초기 모습은 다른 회사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베크텔이나 부이그 같은 회사들은 수십 대의 최신 장비와 수백 명의 전문가들을 데려왔었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은 기본적인 굴삭기와 크레인 몇 대, 그리고 30여 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전부였어요. 숙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 회사들은 5성급 호텔이나 럭셔리 캠프를 설치했는데 현대건설은 간단한 컨테이너 숙소를 만들었어요. 에어컨도 최소한으로만 틀고 식사도 직접 해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저렇게 검소하게 살면서 어떻게 큰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수군거렸죠. 언론의 조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쿠웨이트 방송은 저녁 뉴스에서 한국 건설사의 소규모 장비들을 집중 조명하며 과연 이것으로 36km 해상 교량을 건설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했어요.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의원 하나가 의회에서 정부가 성급하게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어요. 여당에서도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대건설팀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을 뛰어다녔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작업 계획을 짰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김철수 상무의 모습이었어요. 언론의 조롱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작업복을 벗지 않고 직접 땀을 흘리며 일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어느 날 저녁 그들의 숙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컨테이너 안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설계도를 펼쳐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김철수 상무가 저를 보고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방문해 주셔서요. 저는 물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작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하루도 허투루 보낼 수 없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오직 성공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홍보에 신경 썼다면 이들은 실제 작업에만 매진하고 있었죠. 며칠 후 저는 현지 건설업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상해요. 다른 외국인들은 주말이면 시내로 나가서 쇼핑하고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저들은 계속 현장에만 있어요. 무슨 강박증 환자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점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겸손함과 성실함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철학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려함보다는 실속을, 말보다는 행동을 중시하는 문화 말이죠. 그러던 중 저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언론의 조롱이 절정에 달했던 2월 말, 김철수 상무가 제게 직접 찾아왔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헌터 박사님, 저희를 믿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계속했어요. 모든 사람이 저희를 의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자신감도 아니고 고집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신념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거였죠. 왜 그렇게 확신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희는 이미 이런 경험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성공한 경험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들은 다른 회사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조롱과 의심의 시선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 조용한 팀이 혹시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착공식의 조롱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쿠웨이트만의 진짜 모습이 한국팀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 시련은 폭염이었습니다. 3월 중순부터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오전 10시만 되어도 45도를 넘나들었고 정오가 되면 50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금속 장비들은 만질 수도 없을 정도로 뜨거워졌고 아스팔트는 신발 밑창을 녹일 정도였죠. 현지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일할 수 없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쿠웨이트 사람들도 이 정도 폭염에는 야외 작업을 피했는데 외국인들이 버틸 리 없었죠. 하지만 한국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김철수 상무는 작업 시간을 조정했어요.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작업하기로 한 거죠. 더위를 피할 수는 없으니까 더위와 함께 살아야죠 라고 그가 말했어요. 4월에 들어서자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모래폭풍이었어요. 첫 번째 대형 모래폭풍이 찾아온 건 4월 15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갑자기 하늘이 황갈색으로 변했어요. 10분도 안 되어 온 세상이 모래로 뒤덮였고 현장의 모든 장비가 모래에 파묻혔습니다. 문제는 일주일에 2~3번씩 크고 작은 모래폭풍이 불어닥쳤다는 거예요. 매번 현장 청소와 장비 정비에 하루 이틀씩 소모됐습니다. 계획된 작업 일정은 계속 뒤로 밀렸어요. 더욱 심각한 건 염분이었습니다. 바닷물과 모래가 섞여 만들어내는 부식성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일반 철근은 2주도 못 가서 녹이 슬기 시작했고 장비들은 매주 분해해서 청소하고 다시 조립해야 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았어요. 한국건설사, 첫 달부터 차질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습니다. 쿠웨이트 타임스는 아직 본격적인 여름도 오지 않았는데 벌써 이 정도라면 6월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꼬았어요. 5월에 접어들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기온이 연일 55도를 넘나들기 시작했고 처음 200명이던 현지 인력이 5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마저도 반나절만 일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사람들만 남겠어요. 현지 포맨이 제게 말했습니다. 다른 외국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외국인 기술자들만 남아서 고군분투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거죠. 언론의 공격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쿠웨이트 일간지 알라인은 현대건설, 중단 위기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정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건설부 차관이 프로젝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결속력이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지 근로자들이 떠날 때마다 한국인들이 그 빈자리를 메웠어요. 기술자들이 직접 삽을 들고 땅을 파기도 했고 관리자들이 장비를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김철수 상무의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55도 폭염 속에서도 그는 현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0리터가 넘는 물을 마셔가며 작업을 지휘했어요. 포기하면 끝이에요. 견디면 길이 보일 겁니다라고 그가 말했죠. 6월에 접어들자 진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기온이 연일 60도 가까이 치솟았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기에는 모든 건설 공사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계속 작업을 이어갔어요. 그들의 방법은 독특했습니다.
낮에는 완전히 휴식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작업하는 거였어요.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 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환경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환경에 맞춰 일하는 거죠라고 김철수 상무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언론은 이마저도 비판했습니다. 야간 작업으로 안전사고 위험 증가라는 기사가 나왔고 정부 고위층에서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7월 말 상황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연일 계속된 60도 폭염으로 마지막 남은 현지 근로자들마저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현장에는 정말 한국인들만 남았습니다. 30명의 한국인이 36km 해상 교량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언론들은 고립된 한국팀이라며 연일 보도했어요. 정부에서는 안전상 문제로 작업 중단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팀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찜통 같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설계도를 보며 토론하고 있었어요. 모두 기진맥진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 계속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김철수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해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박사님, 저희가 여기서 포기하면 다음에 또 다른 한국 회사가 도전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실패하면 한국 건설업계가 중동에서 인정받을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져요. 한 기술자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저희에게는 이게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거든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성공하거나 아니면 영영 꿈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컨테이너를 나서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들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30명으로 36km 바다를 정복할 수 있을까? 고립무원.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그 순간 한국팀은 단 하나의 돌파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던 그때 한국팀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립된 상황에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철수 상무가 저를 현장으로 불렀습니다. 헌터 박사님, 저희가 뭔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느껴졌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사용했던 기존 기초 파일들이 모두 철거되고 있었어요. 수개월간 설치했던 구조물들을 다시 뜯어내고 있는 거였죠. 왜 이미 설치한 걸 철거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철수 상무가 설명했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안 돼요. 파일이 바닥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고 염분 때문에 6개월도 못 가서 부식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베크텔과 부이그가 설치했던 기초 파일들을 확인해보니 심각한 상태였어요. 바닷물의 높은 염분 농도와 모래의 마모 작용으로 인해 파일 표면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김철수 상무가 도면을 펼쳐 보였습니다. 저희는 기초 파일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했어요. 대신 바닥에 직접 특수 제작한 콘크리트 캡을 설치하는 방식을 시도해 볼 겁니다. 처음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콘크리트 캡 방식은 서구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구식 기술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미국과 유럽의 대형 건설사들은 모두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 방식을 배척했어요. 다른 회사들은 이 방식을 권하지 않았어요. 한국팀의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산해보니 이 환경에서는 오히려 가장 적합한 방식일 수 있어요.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기존 파일 방식은 바닥 깊숙이 파일을 박아 넣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염분과 모래에 장기간 노출됩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캡 방식은 바닥 표면에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설치해서 무게 자체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였어요. 문제는 콘크리트예요. 김철수 상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반 콘크리트로는 이 염분 농도를 견딜 수 없어요. 특수 콘크리트를 개발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팀의 진짜 혁신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한국 본사의 기술연구소와 24시간 화상회의를 하며 염분 저항성 특수 콘크리트 개발에 착수했어요. 기존 콘크리트에 특수 첨가제를 넣어서 염분 침투를 막고 동시에 강도도 높이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용 콘크리트 블록을 만든 건 8월 말이었습니다. 가로세로 2m 크기의 테스트용 블록을 바닷물에 담가두고 매일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또다시 조롱했어요. 쿠웨이트 타임스는 한국팀, 이상한 실험 중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회사들이 이미 검증된 최신 기술을 사용했는데 한국은 구식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하지만 2주 후 첫 번째 결과가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일반 콘크리트는 이미 표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한국팀이 개발한 특수 콘크리트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김철수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첨가제의 비율을 조정해서 염분이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하는 걸 막았어요. 동시에 표면 경도도 30% 이상 향상시켰고요. 한 달 후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사용했던 고급 특수강도 심각한 부식이 시작됐는데 한국팀의 콘크리트는 여전히 새 것 같았어요. 심지어 강도도 초기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특수 첨가제가 염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오히려 콘크리트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는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9월에 들어서자 한국팀은 본격적으로 콘크리트 캡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캡은 지름 20m, 두께 3m의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였어요. 정밀도가 생명이에요. 1cm라도 어긋나면 나중에 교량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들은 GPS와 해저 음파 탐지 장비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측정했습니다. 밤새도록 작업해서 첫 번째 캡을 설치했는데 오차는 단 3mm였어요. 이는 국제 기준보다도 10배 이상 정밀한 수준이었습니다. 첫 번째 캡이 성공적으로 설치되자 현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쿠웨이트 건설협회에서 기술자들을 보내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이건 정말 새로운 기술이네요. 콘크리트 자체의 품질도 놀랍고 설치 정밀도도 완벽해요. 10월 두 번째와 세 번째 캡 설치가 연달아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각 캡마다 설치 시간이 단축되고 정밀도는 더욱 향상됐어요. 처음엔 하루에 하나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2개까지 가능해요. 더 놀라운 건 비용 절약 효과였어요. 기존 파일 방식에 비해 재료비가 30% 절약되고 공기도 단축됐습니다. 무엇보다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제가 감탄하자 김철수 상무가 웃었습니다. 혁신이라기보다는 환경에 맞는 기술을 찾은 거죠. 최신 기술이 항상 최고는 아니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팀은 환경과 싸우려 하지 않고 환경에 맞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서구 건설사들이 기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려 했다면 한국팀은 이 특수한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11월 현지 언론들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쿠웨이트 타임스는 한국팀의 기술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긍정적인 기사를 냈어요. 처음에는 구식 기술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 환경에 최적화된 혁신 기술이었다는 평가였죠. 12월 말, 저는 완성된 첫 번째 구간을 직접 걸어봤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그 위에 교량 구조물이 안정적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김철수 상무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시공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는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2019년 3월,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팀이 시작한 지 1년 만에 첫 번째 인공섬이 완성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부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쿠웨이트만 한복판, 본토에서 15km 떨어진 지점에 거대한 무언가가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그 바다 위에 정말로 섬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박사님 어떠세요? 김철수 상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길이 300m, 폭 200m에 달하는 거대한 인공섬이 바다 한가운데 떠 있었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말이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자연스러운 섬 같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정교한 인공 구조물이었어요. 표면은 매끄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가장자리는 완벽한 직선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섬에 올라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단순히 바다를 메운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시설을 갖춘 작업 기지였어요. 중앙에는 대형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작업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섬이 아니에요. 한국팀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전체 공정의 중심 기지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어요. 여기서 다음 구간의 모든 작업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섬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통신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화된 건설 장비들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소형 헬리패드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섬이 아니라 바다 위의 소형 도시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정밀도였습니다. GPS로 측정해보니 계획된 위치와의 오차가 1cm도 되지 않았어요. 36km에 달하는 교량에서 이런 정밀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나중에 연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정밀도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철수 상무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콘크리트를 부을 때 특수 거푸집을 사용했어요. GPS 좌표와 연동된 자동 조절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보정했습니다. 섬 곳곳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팀의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작업자들을 위한 그늘막, 식수 공급 시설, 응급의료실까지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었어요. 50도가 넘는 폭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현지 근로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바다 한가운데 진짜 섬이 만들어진 걸 보고는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현지 포맨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봐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바다 위에 땅을 만들었네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모든 작업자들이 섬 중앙에 모여서 완공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국인 30명과 돌아온 현지 근로자 80명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질 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김철수 상무가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이런 섬을 여러 개 더 만들어서 36km 전체를 연결할 겁니다. 통역이 끝나자 현지 근로자들도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날 오후 현지 언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팀을 조롱했던 기자들도 실제로 완성된 인공섬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쿠웨이트 타임스 기자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완전히 다른 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KTV는 기적의 시작, 바다 위의 섬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앵커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년 전의 조롱 보도와는 180도 달라진 반응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쿠웨이트 시내에서는 정말 되는 건가요? 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퍼졌습니다.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는 인공섬 사진이 화제가 됐어요. 사람들이 직접 보트를 타고 구경을 오기 시작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좀 믿어지기 시작하네요. 쿠웨이트 건설협회 회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회의적이었는데 이런 결과를 보니까 한국팀이 뭔가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도 바뀌었습니다. 건설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시찰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중단을 검토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한국팀 자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조롱과 의심에 시달렸던 이들이 처음으로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기술팀장이 말했습니다. 김철수 상무도 달라졌습니다. 박사님,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첫 번째 섬이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다음 섬들은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느껴졌어요. 실제로 기술적 측면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섬을 만들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업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어요. 콘크리트 배합 비율도 최적화됐고 설치 장비도 개선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이 걸렸는데 이제는 2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모든 과정이 체계화되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저는 섬에서 하룻밤을 보내봤습니다. 밤에 보는 인공섬은 더욱 장관이었어요. 조명이 켜진 섬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 같았습니다. 주변에는 완전한 어둠뿐이었는데 그 가운데 빛나는 섬 하나가 있었어요. 신기하죠? 야간 근무를 서던 한국인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1년 전에는 여기가 그냥 바다였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 팀은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도시를 세우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섬에서 일출을 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면서 바다 전체가 금색으로 물들었어요. 그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인공섬은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박사님, 어떠세요? 김철수 상무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부터는 가능성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정말로 36km 전체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활짝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예요. 첫 번째 인공섬의 완성은 단순한 공정 진척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증명이었어요. 한국팀이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작은 섬이 36km 거대한 꿈의 첫걸음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터닝포인트였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오후 3시,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철수 상무의 목소리는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박사님, 큰일 났어요. 바지선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참담했어요. 거대한 해상 바지선이 뒤집혀서 바다에 떠 있었고 그 주변으로 각종 장비들과 자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몇 달간 공들여 준비했던 핵심 장비들이 모두 바닷속으로 사라진 거였죠.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오늘 오후 대형 크레인과 콘크리트 펌프차를 이송하는 중이었어요. 갑자기 바람이 강해지면서 바지선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전복된 바지선에는 3억 원짜리 타워 크레인 2대와 5억 원짜리 콘크리트 펌프차가 실려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음 3개월간 사용할 핵심 자재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총 피해 규모만 100억 원이 넘었어요. 더욱 심각한 건 이 장비들이 대체 불가능한 특수 장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염분에 강한 특수 코팅이 된 크레인이었고 현지 환경에 맞춰 개조한 펌프차였어요. 새로 주문하면 최소 6개월은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끝인가요? 한 기술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침울해졌어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김철수 상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3개월치 일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정대로라면 올해 안에 5개 구간을 완료해야 하는데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쿠웨이트 현지 뉴스에서 대형 사고 소식이 보도됐어요. 한국 건설사 대형 사고, 프로젝트 차질 불가피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뒤집힌 바지선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줬어요. 다음 날 아침 언론들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쿠웨이트 타임스는 한국도 결국 실패라는 일면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기사 내용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지난 2년간 보여준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결국 다른 외국 회사들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쿠웨이트 일간지 알라인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상된 결과라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언제든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한국 팀도 예외가 아니었을 뿐이다. 현지 방송들도 연일 부정적 보도를 쏟아냈어요. KTV는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패의 전조 증상들을 다시 조명했습니다. 2년 전 조롱했던 내용들을 다시 끄집어내며 역시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분석했어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정치권의 반응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긴급 국정감사를 요구했어요. 애초에 무리한 프로젝트였다며 이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한 의원은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다며 국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지지파였던 의원들마저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쿠웨이트 건설협회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안전관리 부실의 결과라며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밝혔어요. 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실적으로 프로젝트 완수가 어려워 보인다고 단언했습니다. 국제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건설 전문지는 쿠웨이트 프로젝트의 몰락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의 도전이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것 같다며 이는 이 지역 환경의 가혹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업계에서는 역시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한 전문가는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본사의 반응이었어요. 현대건설 임원진이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프로젝트 지속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내부 소식도 새어나왔어요. 본사에서 철수 지시가 내려올 수도 있다는 말이 현장에 퍼졌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됐어요.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라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현지 근로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회사들처럼 중도에 포기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200명까지 늘어났던 현지 인력이 일주일 만에 1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4월 말, 저는 김철수 상무를 만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2년간의 스트레스와 이번 사고의 충격으로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체중도 10kg 이상 빠진 것 같았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본사에서도 포기하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정말 철수하실 건가요? 그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사표를 써봤어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사표를요? 네. 하지만 쓰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 다리는 정말 끝이에요. 영영 완성될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다른 회사가 다시 도전할 가능성도 없어요. 저희가 실패하면 누구도 이 프로젝트를 맡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프로젝트 실패가 아니었어요. 36km 바다를 연결하려는 꿈 자체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김철수 상무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끝까지 해볼 거예요. 장비는 없어도 사람은 남아있잖아요. 맨손으로라도 계속 만들어갈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는 그 집념, 그것이야말로 이들의 진짜 무기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장비도 없고 자재도 없고 인력도 줄어들고 있었어요. 언론과 정치권의 압박은 날로 거세지고 있었고 본사의 지원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잃고도 계속 싸울 수 있을까? 현장에 남은 건 정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의지만큼은 그 어떤 폭풍보다도 강해 보였어요. 2020년 5월 첫째 주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던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상무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5월 3일이었습니다. 김철수 상무가 현지 근로자들을 모두 모이게 했어요. 그동안 떠났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상무가 통역을 통해 말했어요. 저희는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장비도 잃었고 돈도 부족하고 본사에서는 포기하라고 합니다. 현지 근로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역시 다른 외국 회사들처럼 떠날 거라는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김철수 상무의 다음 말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아도 저희 한국인들만으로라도 끝까지 해볼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한 현지 근로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계속하실 건가요? 장비도 없는데요. 김철수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맨손으로라도 할 겁니다. 이 다리는 단순히 저희 회사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쿠웨이트의 미래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떠났던 현지 포맨 아흐마드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봤어요.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의 말에 다른 근로자들도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해봅시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나이 많은 현지 기술자의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은 정말 다른 외국인들과 달라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떠났던 근로자 150명 중 120명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월급을 못 받아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리를 완성하고 싶어요. 더욱 놀라운 일은 며칠 후에 벌어졌습니다. 쿠웨이트 군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장비 수송에 도움이 필요하면 군용 바지선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김철수 상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도와주시려는 거죠? 군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을 지켜보니 진심이 느껴져요. 우리나라 프로젝트인데 외국인들만 고생시킬 수는 없죠. 군의 지원이 결정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군용 바지선은 민간 바지선보다 훨씬 안전했고 해군의 경험 많은 선원들이 운항했어요. 이제 장비 수송 사고가 재발할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건설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국민들과 현지 근로자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프로젝트를 정부가 포기할 수는 없다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언론의 논조도 바뀌었습니다. 쿠웨이트 타임스는 한국 팀과 현지 근로자들의 감동적 협력이라는 기사를 실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실패를 단정했던 같은 신문에서 말이죠. 현지 방송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팀과 현지 근로자들의 협력 과정을 조명했습니다. 시청률이 30%를 넘을 정도로 큰 화제가 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현장 분위기였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인과 현지인이 따로 일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한 팀이 된 것 같았어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이 통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흐마드 포맨이 저에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이 프로젝트는 한국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프로젝트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협력이 시작된 거죠. 한국 팀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다면 이제는 현지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김철수 상무는 매일 아침 현지 기술자들과 회의를 했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한국 기술과 현지 경험이 합쳐지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한국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지인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들이 큰 도움이 됐어요. 특히 모래폭풍 대응책은 현지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5월 말 새로운 장비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군용 바지선으로 안전하게 수송됐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함께 일할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새 장비 설치 작업이 시작될 때의 광경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인 30명과 현지인 120명이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지시도 필요 없었어요. 서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작업 효율이었습니다. 이전보다 2배 이상 빨라졌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현지의 경험이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팀이 된 것 같아요. 김철수 상무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사고라는 시련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단단한 팀이 된 거죠. 6월 초 두 번째 인공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와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기술로 억지로 밀어붙이는 느낌이었어요. 현지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바다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어요. 한국 팀과 현지 팀이 하나가 되면서 바다를 정복할 수 있는 진짜 힘을 얻은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장에서 즉석 축제가 열렸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아서였죠. 한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만들어 왔고 현지인들은 전통 음악을 연주했어요. 그 자리에서 아흐마드 포맨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 다리는 우리가 함께 만든 다리가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고 그 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철수 상무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야 알겠어요. 기술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함께해야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건 더 이상 한국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신뢰와 땀이 만든 다리, 사람의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36km 바다를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는 기술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하나가 된 마음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10일,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쉐이크 자베르 알 아흐마드 알 사바 코즈웨이의 전 구간 완공 선언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새벽 5시, 저는 완성된 다리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5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바다 위에 거대한 도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총 연장 36.14km, 바다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완전한 세계였죠. 멀리 수평선까지 이어지는 다리를 바라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천 개의 기둥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바다 위에 서 있었고 그 위로 6차선 도로가 직선으로 뻗어 있었어요. 중간중간에는 인공섬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휴게소와 전망대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어떠세요? 김철수 상무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5년간의 세월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절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베테랑 건설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나 싶어요. 실제로 완성된 다리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에 세워진 하나의 완전한 도시였어요. 주요 지점마다 설치된 인공섬들에는 주유소, 편의점, 레스토랑까지 들어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응급의료센터와 해상구조대 기지까지 완비되어 있었죠. 오전 9시 개통식이 시작됐습니다. 쿠웨이트 왕실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각국 대사들이 참석했어요. 5년 전 초라했던 착공식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가장 먼저 김철수 상무가 공사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2018년 1월 착공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전 구간을 완공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개월 앞당긴 성과입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이어서 놀라운 통계들이 발표됐습니다. 사용된 콘크리트 양만 200만 톤, 설치된 기둥수는 3,247개였어요. 참여한 인력은 총 15개국 3만 명, 그중 한국인은 800명이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3조 5천억 원으로 당초 예산을 10% 절약한 결과였죠. 하지만 숫자보다 더 놀라운 건 기술적 성과였습니다. 한국팀이 개발한 염분 저항 콘크리트는 이제 국제 표준이 됐어요. 세계 각국에서 해상 건설에 이 기술을 도입하려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드디어 쿠웨이트 총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자비르 알 무바라크 알 하마드 알 사바 총리의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다리 하나를 연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말했어요.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을 확인했습니다. 이 다리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든 건 한국입니다. 총리의 말이 끝나자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5년 전 조롱받던 한국팀이 이제는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파트너가 된 거였어요. 한국의 현대건설과 3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리가 계속했어요. 여러분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함께 꿈을 이루는 협력이었습니다. 이어서 시범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총리와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건설 관계자들이 함께 첫 번째 차량에 탑승했어요. 저도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이 다리 위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양쪽으로 펼쳐진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고 멀리 보이는 인공섬들이 신기루 같았습니다. 36km를 달리는 동안 모든 사람이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중간 지점의 대형 휴게소에서 잠시 정차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바다 위의 소도시 같았어요. 쇼핑센터, 레스토랑, 전망대가 모두 갖춰져 있었고 심지어 소형 호텔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다리가 아니라 정말 도시네요. 한 참석자가 감탄했어요. 휴게소 전망대에서 바라본 경치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바다와 그 위에 점점이 박혀있는 인공섬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다리. 이 모든 게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오후 3시 마침내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부비안섬과 본토를 연결하는 36km 여행이 끝난 거였어요. 자동차로 40분, 과거에는 배로 2시간이 걸렸던 거리였습니다. 저녁에는 성대한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사들과 건설업계 인사들이 참석해서 한국팀의 성과를 축하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현지 근로자들도 함께 참석한 점이었습니다. 진정한 협력의 결과였죠. 연회장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독일 대사는 독일 기업들이 포기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해냈다는 게 정말 놀랍다고 말했어요. 프랑스 건설사 대표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들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홍해 횡단 교량을,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인공섬 건설을 요청해왔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제 중동 건설 시장에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됐어요. 현지 건설업계 관계자가 말했어요. 과거에는 서구 기업들의 아류 정도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연회가 끝난 후 저는 김철수 상무와 함께 다시 다리로 나갔습니다. 밤에 보는 다리는 더욱 환상적이었어요. LED 조명으로 장식된 36km 다리가 바다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은하수가 바다에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5년 전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철수 상무가 웃으며 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바지선 사고 때죠.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 다리는 한국 혼자 만든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현지의 경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반 시민들에게 다리가 개방됐습니다. 첫 번째 민간 차량들이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뭉클했어요. 이제 이 다리는 정말로 쿠웨이트 국민들의 일상이 될 거였어요. 쿠웨이트 시내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온 나라에 퍼져 있었어요. 한 시민이 제게 말했어요. 이 다리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꿈을 더 크게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귀국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다리를 걸어봤습니다. 36km를 모두 걸을 수는 없었지만 상징적으로 몇 킬로미터라도 걸어보고 싶었어요. 바다 위를 걷는다는 건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나라의 희망을 연결한 다리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K건설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작품이었어요. 화려한 기술이나 거대한 자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이야말로 진짜 힘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였습니다. 쉐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그 이름 속에는 5년간의 도전과 극복,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섭씨 50도의 지옥 같은 바다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마침내 감동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가 포기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완성해낸 것입니다. 36km에 달하는 거대한 다리는 이제 쿠웨이트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시작했지만 사람으로 완성했습니다. 바다와 사막을 가르는 이 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신뢰와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의 결정체였습니다. 현대건설은 한국의 이름으로 세계의 한복판에 미래를 세웠습니다. 데이비드 헌터가 증언했듯이 이것은 다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인의 정신이며 세계를 감동시키는 한국의 힘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너며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시작에는 언제나 한국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